저 절름발이와 혼인을 시키신다고요? 다른 방도가 없다. 내일이면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것이야.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본래 날 절뚝거리며 방에 들어서는 신랑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양반댁 교수가 불구의 사내에게 시집 가다니 기막힌 팔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유는 신랑의 옷깃에서 피 묻은 갑옷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갑옷에 새겨진 글자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지요. 천하무적 화랑장군. 그 절름발이는 수천 명을 단칼에 베어낸 전설의 장군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랑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옛날 옛적 한양 외곽 끝자락 기와지붕이 군데군데 무너진 낡은 양반가가 하나 있었지요. 대문의 붉은 칠은 벗겨져 회색빛을 띠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한때는 명문으로 이름을 날렸으나 이제는 그 영화가 다 사라진 집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는 백발의 노인이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는 이 집의 가장이자 서윤의 부친이었습니다. 한때는 당당한 선비였으나 세월과 가난에 짓눌려 이제는 체면만 남은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안채에서는 병든 안주인이 기침을 하며 누워 계셨고 규방에서는 딸 서윤이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말수가 적고 사려 깊은 교수였습니다. 화려한 미모는 아니었으나 오래 보면 잊히지 않는 단아한 얼굴을 가졌지요. 그 눈빛은 맑으면서도 깊었고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아씨, 또 혼담이 파기되었답니다. 몸종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서윤은 바늘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지요. 그러합니까? 혼기를 한참 넘긴 교수. 지참금은 준비할 수 없고 집안은 날로 기울어가니 그 누가 이런 혼처를 바라겠습니까? 밤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촛불을 켜고 책을 읽다가 문득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디선가 쇠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요. 땡그랑, 땡그랑, 또 그 소리로군요. 며칠 전부터 밤마다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였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책을 덮었지요.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지요. 펼쳐보니 녹슨 쇠붙이 조각이었습니다. 갑옷의 파편 같았으나 서윤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부친께서 절대 버리지 말라 하셨기에 간직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서윤은 작은 한숨을 쉬며 다시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일찍 일어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아씨, 제가 하겠습니다. 몸종이 말렸으나 서윤은 고개를 저었지요.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요. 서윤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양반댁 교수가 직접 물을 깃고 빨래를 한다는 것은 말입니다. 하지만 집안이 기울면서 하인들은 하나둘 떠났고 이제 남은 것은 늙은 몸종 하나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움직이는 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었지요. 물을 길어 부엌에 들어서니 부친께서 사랑채에서 나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윤아, 예, 아버님. 부친은 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지요. 내가 이 아비를 원망하지는 않느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혼기를 놓치게 한 것 말이다. 다른 집 교수들은 진작에 시집을 갔건만 서윤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인연이란 것이 정해진 때가 있는 법이지요. 아버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부친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윤은 그런 부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부친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알고 있었지요. 이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하지만 교수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유는 안채로 들어가 병든 모친께 죽을 올렸습니다. 모친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서유나, 내가 이 어미보다 더 고생이 많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제가 무슨 고생을 하겠습니까? 이 집이 이 모양이 된 것이 다 우리 탓이다. 내가 좋은 혼처를 만났어야 하는데. 서유는 모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서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작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의 삶은 이것뿐일까?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내 운명일까? 하지만 그 의문을 꺼내본 적은 없었지요. 서유는 원래 말수가 적고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댁 안에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지요. 몸종이 황급히 나가보더니 곧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매파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부치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혼담이 번번이 파기되어 이제는 아예 매파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웬일인지 궁금했지요. 서윤도 규방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부친께서 매파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누구시라는 말이오? 그것이 성함은 밝힐 수 없다 하십니다. 뭐 성함도 밝힐 수 없다니 그게 무슨 혼담이오? 매파는 난처한 듯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반 신분이시며 산속에 은거하고 계신다고 하옵니다. 산속이라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매파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그분께서 다리를 조금 저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절름발이라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부친은 손사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우리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소. 하지만 나으리 지참금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쪽에서 예물을 넉넉히 보내겠다 하시고 부친은 망설였습니다. 지참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예물을 보낸다는 것은 이 처지에서 매우 큰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절름발이에게 시집 보낸다는 것은 아비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돌아가시오. 다시는 그런 혼담을 가져오지 마시오. 매파는 아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규방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서유는 창문 너머로 떠나가는 매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름발이 서윤의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동정인지 호기심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서윤은 또다시 그 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어쩐지 오늘은 그 소리가 더욱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낮에는 자수를 놓거나 책을 읽었지요.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켜고 경전을 읽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지요. 서유는 밤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에 점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쇠 부딪히는 소리. 마치 누군가 칼을 갈고 있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몸종, 혹시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소? 서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몸종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옵니다, 씨. 무슨 소리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서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듣는 소리라니 기이한 일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서유는 우연히 부친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책을 빌리러 간 것이었는데 문득 책장 한쪽에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서유는 그 책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병법요라, 병법서였습니다. 서유는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부친께서는 무과와는 거리가 먼 분이셨는데 왜 병법서를 가지고 계신 걸까요? 책장을 넘기다 보니 여백에 적힌 작은 글씨가 보였습니다. 승부는 칼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된다. 누군가의 필체였습니다. 부친의 글씨는 아니었지요. 서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글귀가 마음속 깊이 박혔습니다. 서유나, 무엇을 보고 있느냐? 부친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서유는 황급히 책을 덮었지요. 아, 아버님, 그저 책을 빌리러 왔습니다. 부친은 서윤이 손에 든 병법서를 보더니 잠시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책은 옛날 물건이다. 그냥 두거라. 예, 아버님. 서유는 책을 도로 꽂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의문이 남았지요. 저 책은 누구의 것이었을까? 왜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당황하셨을까? 그날 밤,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다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녹슨 갑옷 조각을 꺼내 촛불에 비춰보았지요.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낡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것이 무엇이기에? 서유는 갑옷 조각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땡그랑. 평소보다 훨씬 크고 또렷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생생했지요. 서유는 화들짝 놀라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유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다. 며칠 후 집안에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나으리, 큰일 났습니다. 몸종이 다급히 사랑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빚쟁이들이 내일 당장 전담 문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피할 수 없다고 하옵니다. 부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아직 보름이 남았는데 기한을 앞당겨 받겠다고 합니다. 권세가의 압력이 들어왔다나 뭐라나. 부친은 주저앉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전담마저 빼앗기면 이 집안은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양반의 체면도 생계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이를 어쩐단 말이냐. 그날 저녁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유는 규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친의 한숨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왔지요. 이대로는 안 된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문득 며칠 전 매파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참금은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이쪽에서 예물을 넉넉히 보낸다. 서유는 천천히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아버님, 서유나, 들어오너라. 부친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유는 조용히 부친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님, 며칠 전 오셨던 그 혼담. 서유나, 부친이 놀라 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아비가 아무리 궁해도 내가 그런 곳에 가게 할 수는 없다. 아버님, 서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는 이미 혼기를 한참 넘겼습니다. 이 나이에 어느 혼처가 소녀를 받아주겠습니까? 그래도 절름발이든 무엇이든 양반 신분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서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소녀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부친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손을 잡았지요. 서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서윤은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체념이 서려 있었지요. 다음 날 매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혼담을 받아들이겠다고 전하시오. 부친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매파는 기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나으리. 신랑 측에서 곧 예물을 보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사흘 후 정말로 예물이 도착했습니다. 은자 20냥과 비단 10필, 그리고 곡식 5가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빚을 갚고도 남을 액수였지요. 하지만 서윤은 그 예물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물을 보내는 사람이 왜 산속에 숨어 사는 걸까? 그날 밤 서윤은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그리고 이번에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서윤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보름 후면 혼례를 올리기로 했지요. 서윤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보.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서윤은 붉은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얼굴에는 족도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지요. 아씨,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몸종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소. 이것이 내 운명이오. 가마가 출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구경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이 가마 안까지 들려왔지요. 양반대 규수가 절름발이에게 시집을 간다더니 정말이었구만. 팔자가 기막히게 사나운 게지. 지참금도 없이 시집가니 저게 무슨 혼례냐. 서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마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한양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지요. 점점 인간은 드물어지고 숲은 깊어졌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 가마꾼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가마에서 내렸지요. 눈앞에는 작은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았으나 깨끗하게 관리된 집이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뿐이었지요. 혼례청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혼례청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평온했지요. 얼마나 기다렸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절뚝, 절뚝. 다리를 절뚝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치맛자락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신랑이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혼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술잔을 나누고 절을 올렸지요. 그 과정 내내 서윤은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손만은 볼 수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무언가를 많이 쥐었던 손이었지요. 혼례가 끝났습니다. 신랑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절뚝거리며 방으로 향했지요. 부인, 이쪽으로.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윤은 신랑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방 안. 서윤은 그제야 신랑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한쪽 눈가에는 긴 흉터가 있었지요. 다리를 절었으나 어깨는 넓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가장 놀란 것은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날카로우며 어딘가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절름발이의 눈빛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위험이 느껴졌지요. 앉으시오. 신랑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부인께서 이 혼담을 받아들이신 이유를 알고 있소.
신랑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집안의 빚 때문이겠지요. 나 또한 나의 사정이 있어 이 혼인을 청했소. 나는 평범한 사내가 아니오. 그리고 이곳 생활은 부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 것이오. 신랑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고 싶다면 가마를 준비하겠소. 예물은 돌려받지 않을 것이오. 서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신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상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는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신랑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소. 후회는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랑은 한참을 서윤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그렇다면 잘 부탁하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신랑의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평범한 사내가 아니라니 대체 무슨 뜻일까? 다음 날 새벽 서윤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양의 새소리와는 사뭇 달랐지요. 더욱 맑고 생생했습니다. 서윤은 일어나 옷을 여미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절뚝거리며 우물가로 향하고 있었지요. 서윤은 조용히 뒤따라갔습니다. 일어나셨소. 신랑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예, 서방님. 나를 서방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냥 이름을 부르시오. 이름을. 서윤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신랑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이름은 강무혁이요. 강무혁. 서윤은 그 이름을 입에 담아보았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느낌의 이름이었지요. 나는 서윤이라 하옵니다. 서윤. 좋은 이름이요. 강무혁은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다리를 절면서도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능숙했지요. 이곳 생활은 한양과는 다를 것이요.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오. 괜찮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강무혁은 서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생각보다 강하시오. 제가 강해 보입니까? 눈빛이 그러하오. 서윤은 조금 놀랐습니다. 자신의 눈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그날부터 서윤은 산속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아침에는 밭을 일구고, 낮에는 빨래를 하고, 저녁에는 밥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강무혁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산속을 다니다가 저녁에야 돌아왔습니다.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강무혁도 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예를 지켰습니다. 서윤이 밥을 차리면 고맙다는 인사를 했고 서윤이 빨래를 하면 수고했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 때문에 불편해 보였지만 결코 서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은 강무혁의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책이었습니다. 병법서였지요. 병법요라.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친의 서재에서 보았던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니 역시나 여백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승부는 칼이 아니라 마음에서 결정된다. 같은 필체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그날 밤 서윤은 강무혁이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땡그랑 그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강무혁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뚝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공중에 떠 있었으니까요. 검을 들고 달빛 아래에서 건물을 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검,
바람처럼 가벼운 몸놀림, 물처럼 흐르는 동작. 이것은 절름발이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무인의 건무였습니다. 서유는 황급히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절름발이는 거짓말이었구나. 다음 날 아침 서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강무혁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절뚝거리며 마당을 걸었지요.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서윤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법이었지요. 그날 오후 서윤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서윤은 급히 빨래를 거두려 했지만 빗줄기가 너무 거셌습니다. 그때 강무혁이 달려왔습니다. 절뚝거리며, 아니, 이번에는 절뚝거림이 더욱 심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보였지요. 부인, 안으로 들어가시오. 하지만 빨래는 내가 할 것이니 어서. 서유는 마지못해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무혁은 빗속에서 빨래를 재빨리 거두었습니다. 절뚝거리는데도 동작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지요. 빨래를 다 거두고 돌아온 강무혁은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 말했습니다. 강무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도 몸을 녹이시오. 감기 들겠소. 그날 저녁 서윤은 강무혁을 위해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드시오. 강무혁은 차를 받아 들고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불만이 없소. 무슨 불만 말씀이십니까? 이곳 생활이요. 한양의 교수가 이런 산속에서 산다는 것이 힘들지 않소. 서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 예,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한양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옵니다. 강무혁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점점 산속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밭을 일구고 산나무를 캐고 약초를 말렸습니다. 강무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서윤을 대하는 태도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가끔 산에서 약초를 캐와서 서윤에게 주었고 산양한 꿩을 손질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또다시 강무혁의 건물을 훔쳐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강무혁은 눈을 감은 채 검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헛짚음도 없었지요. 마치 검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범상치 않다. 서윤은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이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보름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강무혁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서로를 배려했고 무언의 신뢰가 쌓여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산에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시오. 강무혁이 당부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서윤은 집 근처 산자락에서 나무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르릉 덤불 속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들자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아, 서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발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멧돼지가 엄니를 드러내며 돌진했습니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멧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눈을 뜨니 멧돼지는 이미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강무혁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절뚝거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강무혁은 숨도 차지 않은 채 서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소? 서윤은 멍하니 강무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서 이곳까지는 적어도 100보는 됩니다. 그런데 강무혁은 서윤의 비명을 듣자마자 순식간에 달려온 것이었지요. 절름발이가 그럴 수 있을까요? 서윤은 강무혁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혁은 서윤을 살피더니 옷에 흙을 털어 주었습니다. 다친 곳은 없소. 예, 괜찮습니다. 다행이요. 강무혁은 쓰러진 멧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겠소. 그 말을 하며 멧돼지를 단번에 들어 올렸습니다. 어지간한 장정돌이 들어야 할 무게였는데 강무혁은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지요. 서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무혁은 다시 절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절름발이는 연기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이 사람은 절름발이인 척을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멧돼지 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습니까? 강무혁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아주 맛있습니다. 다행이요. 강무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예, 오늘 본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서윤은 강무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무혁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은 눈치가 빠르지 않소. 저는 제가 봐야 할 것만 봅니다. 서윤의 대답에 강무혁은 작게 웃었습니다. 산속에서 이 사람이 웃는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고맙소, 부인.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비밀을 품고 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다. 서윤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서윤과 강무혁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이 달라졌지요. 강무혁은 서윤이 힘든 일을 할 때면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물동이를 날라주고 장작을 패주었습니다. 서윤은 강무혁의 옷을 정성껏 입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닿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밭을 매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나왔지만 서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때 강무혁이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부인, 손을 다쳤소. 아, 이것은 괜찮습니다. 강무혁은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아 살폈습니다. 이것은 괜찮은 것이 아니오. 곪을 수도 있소. 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약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발라야 하오. 강무혁은 정성스럽게 약초를 지시겨 서윤의 손에 발라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지요. 아프지 않소. 아니, 괜찮습니다. 서윤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강무혁은 천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시오. 예, 고맙습니다. 강무혁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강무혁이 준 약 덕분에 통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하다.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것이. 서윤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 사람 곁에 있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진 것이. 며칠 후 강무혁이 산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서윤은 걱정이 되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찌 늦으셨습니까? 길을 잃었소. 강무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강무혁의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치셨습니까? 서윤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강무혁은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요, 사냥을 하다 보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서방님께서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무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말을 이었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서방님께서 말씀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말이지요. 강무혁은 서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특별하오. 무엇이 특별합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의심하고 따져 물었을 것이오. 하지만 부인은 묻지 않소. 신뢰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믿는 것. 강무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서윤은 또다시 강무혁의 건물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달빛 아래 춤추는 검은 마치 살아있는 용처럼 보였지요.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했지만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강무혁이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서윤은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강무혁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아니, 믿는 것을 넘어서 마음이 가고 있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강무혁의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이해했고 마음으로 통했지요.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서윤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서윤은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집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들은 누구일까? 그때 강무혁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강무혁이 나왔습니다.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냐? 강무혁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들이 일제히 칼을 뽑았습니다. 오래간만이요, 화랑장군. 그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화랑장군. 서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직도 날 찾고 있었느냐? 강무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어야 할 사람이요.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그것은 너희가 정할 일이 아니다. 강무혁이 검을 뽑았습니다. 서윤은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검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날카로운 검이었지요. 부인, 강무혁이 소리쳤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마시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무혁의 검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검은 옷의 사내 하나가 쓰러졌지요. 하지만 적은 많았습니다. 10명, 아니 20명도 넘어 보였습니다. 강무혁은 혼자서 모두를 상대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칼 부딪히는 소리, 비명소리, 피 튀는 소리. 서윤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강무혁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팔에서 피가 흘렀고 어깨도 베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맹렬하게 검을 휘둘렀지요. 물러나라. 강무혁의 외침과 함께 마지막 사내가 쓰러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마당에는 쓰러진 사내들과 핏자국만 남았습니다. 강무혁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방님, 서윤이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 않았소. 강무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강무혁을 부축했지요. 다치셨습니다. 괜찮소. 이 정도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서유는 강무혁을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부인, 지금은 그런 것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서유는 단호하게 말하며 강무혁이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강무혁의 몸에 새겨진 수많은 상처를, 칼 자국, 화상, 화살 자국, 전쟁터를 누빈 무인의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슴팍에 새겨진 작은 문신, 화랑. 서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소. 강무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지요. 밤새도록 서윤은 강무혁을 간호했습니다. 피를 닦아내고 약초를 바르고 천으로 감았습니다. 강무혁은 몇 번이고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말씀하지 마십시오. 힘을 아끼셔야 합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이었지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서윤은 강무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발, 괜찮으셔야 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무혁은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부인, 기 있습니다. 서윤이 강무혁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밤을 새워 간호한 흔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소? 사흘입니다. 강무혁은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막았지요.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발. 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무혁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부인에게 짐이 되었소. 무슨 말씀을, 부부 아니겠습니까? 서윤은 물을 떠다 강무혁에게 주었습니다. 드시오. 강무혁은 물을 마시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묻지 않을 것이오? 무엇을 말입니까? 그날 밤 일 말이오. 그리고 나의 정체를.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화랑장군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무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가슴에 새겨진 문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방님을 그렇게 불렀지요. 서윤은 강무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화랑장군, 10년 전 대전란 때 수천 명의 적을 무찌른 전설의 장군이라 들었습니다. 맞소. 강무혁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화랑장군 강무혁이요. 아니, 정확히는 그랬던 사람이요. 무슨 뜻입니까? 강무혁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전란이 끝난 후 나는 공신으로 책봉되었소. 하지만 나를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지. 시기를. 나는 너무 강했소. 그래서 왕조에 위협이 된다고 여겨졌지. 결국 모함을 받았소. 강무혁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영모를 꾀한다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소. 하지만 어느 은인이 날 빼내 주었지. 그리고 죽은 것으로 위장했소. 그래서 이곳에 숨어 계신 것이군요. 그렇소. 절름발이로 위장한 것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함이었소. 서윤은 강무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억울하셨겠습니다. 억울하지. 강무혁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역적이 되었으니 말이오. 하지만 이제는 괜찮소. 이곳에서 조용히 살 수 있으니까. 강무혁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날 두려워하지 않소.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왜지? 서방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시니까요. 그날 밤도 저를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강무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인, 그리고 서윤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서방님을 믿고 있습니다. 강무혁은 한참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것임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강무혁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서윤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추적자들이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부인, 어느 날 강무혁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곳은 이제 안전하지 않소. 부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서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부인, 서방님 혼자 두고 어찌 가겠습니까? 저는 서방님의 아내입니다. 강무혁은 서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오. 죽을 수도 있소. 그렇다면 서윤은 강무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뭐라고?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검을 다루는 법을. 강무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인은 교수가 아니시오? 검을.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서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이제 저는 강무혁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로서 남편을 지키고 싶습니다. 강무혁은 한참을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부인은 정말 특별하오. 그날부터 서윤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무혁은 서윤에게 기본적인 검술을 가르쳤습니다. 검은 힘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오. 마음으로 휘두르는 것이지. 마음으로. 그렇소. 검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오. 서윤은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검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했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좋소. 강무혁이 격려했습니다. 부인은 배움이 빠르시오. 서방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니까요. 서윤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연약한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검을 휘두르고 산을 오르고 위험에 맞설 준비가 된 여인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강무혁과 서윤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부인, 후회하지 않소. 무엇을요? 이혼인 말이요.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오? 서방님을 만난 것이요. 서방님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무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감사하오. 부인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 말 듯한 순간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지요. 그날 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폭풍 전야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서윤은 강무혁이 오래된 상자를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과거. 강무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갑옷과 투구, 그리고 여러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윤이 갑옷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지요. 이것, 제가 가지고 있던 갑옷 조각과 같습니다. 뭐라고? 강무혁도 놀랐습니다. 서윤은 방으로 달려가 장롱에서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녹슨 갑옷 조각이었습니다. 강무혁은 그것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했소?
아버님께서 간직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부친께서 어디서 구하셨는지는 모릅니다. 강무혁은 갑옷 조각을 자신의 갑옷에 맞춰 보았습니다.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내 갑옷의 일부분이오. 어떻게? 강무혁은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0년 전 전란이 끝나고 내가 모함을 받았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소. 누구였습니까? 얼굴은 보지 못했소. 하지만 그는 내게 이 갑옷 조각을 주며 말했지. 언젠가 이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를 믿으라고. 서유는 깨달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서방님을 도우셨던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소. 강무혁은 문서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영모를 꾀했다는 거짓 증거들이오. 서윤도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작된 것 아닙니까? 물론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없소. 강무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요. 전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그럼 이대로 숨어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럴 수밖에 없소.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무혁과 서유는 동시에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관군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집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강무혁, 나와라.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대장군의 명을 받들어 너를 체포하러 왔다. 강무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왔구나. 서유는 강무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강무혁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뒷문으로 도망가시오. 안 됩니다. 부인, 저는 서방님을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이 대치하는 사이 관군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강무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다. 나가겠다. 그는 검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순히 잡히지는 않겠다. 서윤도 나무검을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부인, 부부는 같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죽는 것도 당연합니다. 강무혁은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칼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강무혁, 순순히 항복하라. 관군 대장이 말했습니다. 강무혁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십 명의 관군이 강무혁과 서윤을 에워쌌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항복하라. 관군 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무혁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좋다. 그렇다면 관군 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공격하라. 관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강무혁은 번개처럼 검을 휘둘렀습니다. 휘익, 쾅. 한 번 휘두를 때마다 관군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서윤도 나무검으로 응전했습니다. 강무혁에게 배운 검수를 사용했지요. 부인, 조심하시오. 강무혁이 외쳤습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싸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포위망이 좁혀졌습니다. 강무혁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팔에서 다리에서 피가 흘렀지요. 서윤도 무릎을 다쳤습니다. 부인, 괜찮소? 예,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강무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부인, 내가 길을 열 테니 도망가시오. 안 됩니다. 제발, 부인만이라도 살아야 하오. 강무혁은 마지막 힘을 다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검은 폭풍처럼 관군들을 쓸어버렸지요. 지금이요. 어서.
하지만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두고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한 무리의 기병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깃발에는 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명을 받들어 온 군대였습니다. 멈춰라. 기병대를 이끄는 장수가 외쳤습니다. 관군들이 멈춰 섰습니다. 장수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나는 금이영 대장 박진수다. 그가 말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들어 왔다. 강무혁은 검을 들어 올린 채 말했습니다. 나를 잡으러 왔다면 싸우겠다. 그럴 필요 없다. 박진수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강무혁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임금께서 친히 쓰신 특사령이다. 강무혁 장군의 영모 혐의를 무효로 하고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내용이다. 서윤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전 그대를 모함했던 자들의 음모가 밝혀졌다. 그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 강무혁은 문서를 떨리는 손으로 쥐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오? 그렇다. 이제 그대는 자유의 몸이다. 아니, 다시 한번 장군이 될 수 있다. 박진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임금께서 그대를 다시 불러들이고자 하신다. 병조판서의 자리를 내리겠다 하셨다. 강무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방님. 강무혁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무혁은 문서를 박진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하오. 하지만 나는 거절하겠소. 모두가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병조판서의 자리를 거절한다고? 그렇소. 강무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이미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찾았소. 관직은 필요 없소. 박진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정신이냐? 이것은 임금의 명이다. 알고 있소. 하지만 내 대답은 변함없소. 강무혁은 단호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소. 무엇이냐? 내가 조용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임금께 전해 주시오. 나는 이제 평범한 사내로 살고 싶소. 박진수는 한참을 강무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좋다. 전하겠다. 하지만 그는 강무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언젠가 나라가 그대를 필요로 할 때가 온다면 그때는 거절하지 말아라. 그때는 생각해 보겠소. 박진수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철수한다. 관군들이 물러갔습니다. 강무혁과 서윤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끝났습니다.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이제 우리는 자유오. 관군이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무혁과 서윤은 다시 평온한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랐습니다. 이제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절름발이 연기를 할 필요도 없었지요. 강무혁은 당당하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사람이 절름발이가 아니었다니. 아니, 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화랑장군이라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윤은 강무혁과 함께 마을을 걸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 달 후,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북쪽 변방에
오랑캐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규모 침략이라고 합니다. 조정에서는 화랑장군께 출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령이 말했습니다. 강무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문서를 읽었습니다. 서유는 강무혁을 걱정스레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강무혁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런 삶을 접었소. 하지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강무혁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내가 가길 원하시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방님께서 하고 싶으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백성을 구하는 일이라면 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무혁은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부인을 두고 괜찮습니다. 서윤은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강무혁은 서윤을 꼭 껴안았습니다. 약속하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소. 다음 날 강무혁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입는 갑옷이었지요. 서윤은 강무혁의 갑옷끈을 묶어주었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렇소.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군이십니다. 강무혁은 검을 찼습니다. 그리고 서윤에게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부인이 준 갑옷 조각이요. 부적으로 가지고 가겠소.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약속하오. 강무혁은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서윤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오, 부인. 처음으로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서방님. 강무혁은 말을 달렸습니다. 서윤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강무혁은 변방으로 향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총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화랑장군이 돌아왔다. 군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전설의 장군이 다시 검을 들었다는 소식에 사기가 하늘을 찔렀지요. 강무혁은 군사들을 점검했습니다. 모두들 잘 듣거라. 그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을 지키는 방패다. 우리가 무너지면 백성들이 죽는다. 예.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앞장서겠다.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군사들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랑캐 군대는 수만 명이었습니다. 조선군은 겨우 5천이었지요. 하지만 강무혁이 있었습니다. 돌격. 강무혁이 선두에 서서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검은 번개처럼 적을 베어냈습니다. 1명, 10명, 100명. 강무혁의 주변에는 적의 시체가 쌓여갔습니다. 저것이 화랑장군이다. 괴물이다. 인간이 아니다. 오랑캐 군사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하지만 적장은 강했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오랑캐 장수가 강무혁 앞을 막았습니다. 내가 화랑장군이냐? 그렇다. 좋다. 1대1 승부를 겨루자. 내가 지면 조선군은 항복하라. 강무혁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좋다. 받아들이겠다.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랑캐 장수의 큰 칼이 공기를 가르며 내려왔습니다. 강무혁은 몸을 날려 피했습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반격했습니다. 휙! 오랑캐 장수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크! 하지만 오랑캐 장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큰 칼을 휘둘러 강무혁을 압박했지요. 두 사람의 대결은 치열했습니다. 검과 칼이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군사들은 숨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승부는 한순간에 갈렸습니다.
오랑캐 장수가 큰 칼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무혁이 낮은 자세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을 위로 치켜 올렸습니다. 쾅! 오랑캐 장수의 큰 칼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강무혁의 검이 오랑캐 장수의 목에 닿았습니다. 항복하라. 오랑캐 장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졌다. 조선군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오랑캐 군대는 사기가 꺾여 후퇴했습니다. 전투는 조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강무혁은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약속을 지켰소. 한 달 후 강무혁은 개선했습니다. 한양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환호했습니다. 화랑장군 만세, 나라를 구한 영웅이시다. 임금도 직접 나와 강무혁을 맞이했습니다. 그대의 공이 실로 크도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노라. 강무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하지만 소신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뿐이옵니다. 무엇이냐? 조용히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놀랐습니다. 관직도 재물도 원치 않는다는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소신에게는 이미 지켜야 할 사람이 있사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강무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노라. 대신 언젠가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다시 한번 힘을 빌려주기 바라노라. 명심하겠사옵니다. 강무혁은 한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산속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 멀리 집이 보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었지요. 강무혁은 말에서 내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부인,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이 나왔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약속했지 않았소.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무혁은 서윤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소. 영원히 부인 곁에 있겠소. 정말입니까? 약속하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껴안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두 사람을 비추었지요. 전설의 장군과 양반댁 규수. 이제 그들은 그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며칠 후 서윤의 부친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서윤은 깜짝 놀라 부친을 맞이했습니다. 잘 있었느냐, 서윤아? 예, 아버님. 어찌 이곳까지? 부친은 강무혁을 보았습니다. 사위를 만나러 왔다. 강무혁은 정중히 절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네가 화랑장군이었구먼. 그렇습니다. 부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네. 예, 서윤이 놀랐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셨다고요? 그렇다. 부친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10년 전 강 장군이 모함을 받았을 때 내가 그를 도왔다. 강무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은인이 장인어른이셨습니까? 그렇다. 나는 당시 형조의 관리였지. 강 장군의 영모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네. 그래서 저를 빼내 주신 것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갑옷 조각을 서윤에게 주었지. 서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저와 서방님의 혼인도 내가 미리 계획한 것이다. 부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를 대비해서 서윤이를 강 장군에게 시집 보낸 것이지. 강무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일어나게. 자네는 이미 충분히 갚았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딸을 행복하게 해 주었지 않은가. 그것으로 충분하다네. 서유는 부친을 껴안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부친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행복하게 살거라, 서유나. 예, 아버님. 부친은 며칠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 강무혁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이를 잘 부탁하네. 염려 마십시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부친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강무혁과 서윤은 마당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군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진실도 밝혀지고 명예도 회복되었고 강무혁이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인을 만났소. 서윤은 강무혁에게 기대었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소? 이렇게요. 서방님과 함께 조용히. 강무혁은 서윤을 껴안았습니다. 좋소. 그렇게 하겠소.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무혁과 서윤은 산속에서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밭을 일구고 책을 읽고 서로를 돌보며 살았지요. 가끔 마을에 내려가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강무혁을 알아보고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시오? 강무혁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소. 서윤은 그런 강무혁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 어느 날 조정에서 다시 사신이 왔습니다. 장군님, 임금께서 다시 한번 출사를 권하십니다. 감사하오. 하지만 사양하겠소. 하지만 내 대답은 변하소. 사신은 아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서윤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신 겁니까? 거절하셔도 괜찮소. 나는 이미 선택했소. 강무혁이 서윤을 안았습니다. 부인과 함께하는 삶을 말이오. 하지만 혹시 후회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절대 아니요.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요. 서윤은 안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서윤은 임신을 했습니다. 서방님, 아기가 생겼습니다. 강무혁은 기쁨에 겨워 서윤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이요? 예, 정말입니다. 두 사람은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상관없소. 건강하기만 하면 돼요. 강무혁은 서윤의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이, 어서 보고 싶소. 그날부터 강무혁은 더욱 헌신적으로 서윤을 돌보았습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곳은 가지 못하게 했지요. 서방님, 너무 과하십니다. 과한 게 아니요. 부인과 아기가 소중하니까요. 서윤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런 기분이구나.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서윤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기가 울지 않습니다. 산파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강무혁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생명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강무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름. 강무혁은 생각했습니다. 강평이라 하면 어떻겠소? 평화롭게 살라는 뜻이요. 좋습니다. 강평. 좋은 이름이네요. 강평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강무혁은 아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서윤은 예의를 가르쳤습니다. 평아, 칼은 사람을 베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란다.
예, 아버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강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강평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무혁과 서유는 함께 늙어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주름도 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강무혁과 서유는 마당에서 함께 눈을 쓸었습니다. 부인, 춥지 않소. 괜찮습니다. 서방님과 함께라면 춥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서방님, 응,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장군의 삶을 버리고. 강무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부인과 함께한 이 삶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소.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서유는 강무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지요. 먼 훗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전설의 화랑장군이 절름발이로 위장하고 숨어 살았다고. 그리고 한 교수와 혼인하여 평생을 함께했다고. 권력도 명예도 버리고 오직 사랑을 선택했다고.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절름발이처럼 보였던 사내가 사실은 가장 강한 장군이었고, 평범해 보였던 교수가 사실은 가장 현명한 여인이었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행복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있다는 진리를 말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지위나 재물이 아니라 그가 내린 선택에 있다고 말이지요. 강무혁은 장군의 자리를 버리고 사랑을 택했습니다. 서유는 편안한 삶을 버리고 함께하기를 택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택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진심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지위나 명예가 아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